그러니까 이거는 임대를 목적으로 된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빨대 꽂아가 쭉쭉 빠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야, 너만 부자 되냐? 나도 좀 알려줘. 그럼 내가 설명할 테니까 좀 잘 좀 따라와봐. 그러면서 너에 대한 기록을 좀 해봐. 너 얘기해주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게 제가 지금까지 본 책 중에 제목이 제일 길더라고요. 그죠? 이게 풀 제목이에요? 전체 제목이에요? 예, 전체 제목이에요. 제목만 봐도 뭐 자, 사실 위에서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용주주, 용수형 건물주 만들어주. 중소기업 다니던 용수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어떻게 월 7천만 원 벌게 됐을까? 성함은 강용수 대표님인데 네네. 용수형으로 더 네, 유명하시죠? 맞습니다. 예. 용주주로도 많이 알고 있고. 용주주, 예. 건물주, 뭐죠? 용수형 건물주 만들어주에 건물주 만들어주. 용주주 해가지고 용주주로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제 이름 검색하는 것보다 용주주로 검색하는 게 검색이 더 잘 돼요. 강용수보다 용주주. 그거 좋죠. 예, 예. 그런 닉네임 예, 너무 예. 좋죠. 그래서 저도 이 책 되게 재밌게 봤고요. 이 뒷부분은 되게 실전. 네. 실전이 있는데 오늘 좀 다양한 이야기를 저는 진짜 한번 만나 뵙고 싶었어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신희윤 기자한테도 이렇게 부탁을 했고 멀리까지 찾아주셨는데 평택에서 일부러 올라오신 거죠. 그렇죠. 시골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죠. 아니 근데 원체 엄청 바쁘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하시는 일도 많으시고 사업체도 하시고 막. 근데 그 에너지가 저는 되게 궁금하고 되게 부럽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이 정말 많으신 것도 알고 있는데 한가하다고 하시는 말씀의 뜻은 뭘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재밌는 영화를 보면 푹 빠져가지고 2시간, 3시간 간지 모르잖아요. 네네네. 우리 시리즈물 같은 거 한번 봤는데 아침부터 봤는데 일요일 다 낭비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 땡땡 플렉스 이런 거 보면은. 그래서 그런 것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일, 즐거워하는 일, 재미있는 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누구나. 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재밌는 것 같아요. 사는 게. 그리고 뭔가 새로운 일. 이게 그거를 남들은 너한테 또 이런 또 시련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웃긴 상황에 걸렸네. 이렇게 좀 받아들이고 시련이 아니라 그냥 웃긴 상황이다. 그렇죠. 웃긴 상황이지.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있지? 그러면서 또 헤쳐나가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재밌고 또 그거를 완벽하게는 아니어도 해결을 했어. 그때 또 희열감 또 좋잖아요. 근데 그게 누구나 아는 방법을 정형화된 걸로 한 게 아니고 맨날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대로 새로운 일이 벌어지니까 저한테는 이게 참 웃긴 거예요. 이게 세입자가 뭐가 고장났는데 평상시에 늘 고장나던 거면 알았어요, 고쳐드릴게요. 근데 얼토당토하는 게 뭐 안 된대요. 그럼 그런 거 예를 들면 이게 저번 달인가 콘센트가 안 된대요. 콘센트가 한 대가 안 된대. 한 군데가 안 켜진대요. 콘센트는 이게 두꺼비 집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차단기가 떨어졌으면 안 되겠죠. 차단기 올려보세요. 다 올라가 있는데요. 한 군역만 안 된다. 한 군역만 안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원룸이 조그만 건물이면 콘센트 차단기 하나, 등 콘센트 하나, 에어컨 하나, 3개 콘센트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메인 차단기 하나 있고, 차단기가 3개인데, 이상한 거. 그래서 뭐지? 테스트하기를 갖고 찍어봤어요. 그 정도는 우리 공대생들은 다 하잖아요. 찍어봤어요. 전기가 진짜 안 나와. 세입자가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 콘센트를 갈았어요. 갈았는데도 안 돼. 이거 뭐지? 그래가지고 전기 파는 데 가서 물어봤어요. 이게 안 된다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경우는 처음이래요. 매립돼 있는 배선에 문제가 생겼나? 네. 그래가지고 찾다 못해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메인 차단기를 갈아야겠다. 근데 메인 차단기는 아무나 못 갈거든요. 그쵸. 전기가 들어와 있는 상태니까.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죠. 그래서 서브 차단기를 한번 봤더니 선이 조금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쪽으로 가는 콘센트 하나가 살짝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로 쭉 잠갔더니 바로 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일주일 고생했어요. 방법을 못 찾겠는 거예요. 누구 안 시키세요? 제가 하죠. 아니 호실 수로는 140호를 관리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140호는 아니고요. 이게 약간 좀 와전된 버전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이 편집상의 오류인데 140군데에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매달. 그런데 건물로는 호수로 따지면 128호 정도가 돼요.
128억고 나머지가 뭐 태양광이든 네. 상가든 예. 아파트든 뭐 기타 등등의 자산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걸 이제 뭐 이렇게 쓰다 보니까 140 아. 채라고 쓴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무슨 140 채냐. 아. 140 채는 아니다. 호다. 아. 그렇게 또 이제 근데 하고, 예. 128호에 호에? 다른 돈 들어오는 군형까지 다 합치면 그렇죠. 149형. 그러니까 아까 쉽게 콘센트는 얘기해서, 한 군형이 문제였던 거고 그렇죠. 여기는 149형. 어쨌든 매달 내 문자로 140군데에서는 입금 문자가 들어온다는 거죠. 급여 빼고. 아. 급여 빼고. 띵동 띵동 예, 띵동. 예, 입금되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한 달에 140번 기분 좋은 거네요. 그렇죠. 김경일 교수님이 행복은 크기가 아니다. 빈도가 그런가요? 더 중요하다는데 예, 예. 처음에 아파트 네네. 분양 임대 아파트. 예, 그 당첨됐을 때도 예, 예. 대출금 때문에 거의 잠이 안 왔다 해서 처음에 그렇죠. 거의 빚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고 대출금 조금 받는 것도 되게 막 이렇게 그럼요. 걱정이 됐다. 그런 성향이셨던 거잖아요, 처음에는. 그럼요. 제가 그 당시에 60만 원 정도를 이자를 내는 거예요. 네. 내는데 60만 원이면 하루에 2만 원어치에 잠을 자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2만 원이라는 의미가 당시 모텔이 2만 원이었어요. 네, 네, 네. 그럼 모텔에서 30일을 편하게 지내도 예. 뭐 편할 수는 없겠지만 30일을 깨끗한 집에서 모텔에서 자는 가격을 내는 거예요. 감이 눌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생각은 그랬어요. 지금도 사실 변하진 않아요. 아, 그래요? 왜냐면 부채를 깔고 앉은 거잖아요. 네네네. 제가 빚이 많아요, 지금. 네. 빚이 많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레버리지죠. 그렇죠. 선한 수익형을 만들어내기 위한 어떤 레버리지지만 네. 그 당시엔 레버리지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깔고 있는. 그러니까 돈을 만들어내는 레버리지라면 상관없는 아니면 비용에 가까운 그렇죠. 대출이냐.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은 싫은 거고 지금도 만약에 제가 수익이 뭔가 창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사는 데 있어서 대출을 받는다. 네. 그럼 똑같은 그런 가해눌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네. 마음이 편해진 건 그 네. 빌린 돈이 더 많은 돈을 벌어다 주니까. 그렇죠. 매번 투자하는 순간에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많은 돈을 벌고는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네네네. 그럼 이 정도는 좀 헛된 데다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네. 뭔가 투자 자산을 시작할 때 그 투자 자산 대비 예. 지금 내가 가용하는 현금 대비 합쳤을 때 얼마의 소득이 나오느냐. 예. 다만 10만 원이든 20만 원, 30만 원 나오면 투자하지만 지금은 마이너스인데 네. 좀 더 갚으면 플러스 된다 하면 투자 안 해요. 그러니까 책에도 보니까 당장 수익이 생길 음. 곳에만 투자하신다고. 투자하는 순간 수익이 돌아오는 것에만 투자한다. 그게 투자 원칙. 그 철칙. 예, 지금도 지키고 있는 철칙이에요. 근데 왜냐면- 그걸 이제 어기려고 계속 노력을 하죠, 지금. 어기려고 노력을 한다고요? 그거를 제가 10몇 년을 해왔는데, 네. 저도 이제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제 제가 제 이름으로 돼 있는 건물도 좀 하나 짓고 싶고, 이런 이런 과정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땅을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건 투자하는 순간 수익은 당장 안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건물을 짓는데 기간이 걸릴 거고. 네. 그러면 그때는 어겨야 되잖아요, 그 원칙을. 아. 근데 무턱대고 저 땅 사면 내년 후년에 2배 올라 이런 건 안 해요. 지금도. 지금까지 그러니까 네, 네. 철저하게 그렇죠. 시세 차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수익을 위한 네네. 수익형 부동산에 네네. 딱 방점이 찍혀져 네네. 있었기에 예,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데 그럼 뭐 이제 B2를 뭐 영끌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부동산 투자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저 다주택자 그죠. 실수요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너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집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게 또 보실 수도 있거든요. 맞는 거고요, 사실. 근데 그런 분들한테 혹시 어떻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맞는데 만약에 제가 네. 아파트를 갭 투자로 여러 채를 갖고 있어서 네.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는 기회 아니면 다른 사람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막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투자가 아니고 1인이 주거할 수 있는 투자 자산 원룸 형태로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 건물을 제가 한 칸씩 쪼개서 분양한들 그 세입자가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 사죠. 세입자 못 사요. 원룸은 그냥 월세로 들어오기 위해서. 네, 월세를 위해 들어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안 사고 또 누군가 사냐면 누군가가 저 같은 사람이 산다는 거죠. 그게 또 세를 줄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를 목적으로 된 물건이거든요. 그렇죠.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다 팔아치운다고 한들 그게 우리 살고 계신 세입자의 몫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20대, 30대 원룸을 원하시는 분들의 몫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 캡 투자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원룸, 뭐 오피스텔 같은 수익형 부동산과는 딱 이제 구분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 사람들 젊은 청년, 20대, 30대 젊은 사람들 빨대 꽂아가 쭉쭉 빠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그렇게 보시지만 말고,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시지만 말고, 그런 사람들이 다음 단계, 계층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게끔 다음 준비할 수 있는 단계가 사실 원룸이거든요. 처음에 직장 들어왔어요. 고시원 살아요. 고시원 살아요. 아주 안 좋은 환경에 삽니다. 화재에 취약하고, 네. 옆에 소음 들어오고, 방도 굉장히 부좁고, 그렇죠. 진짜 복지적으로 부족한 공간에 살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직장 생활하면서 원룸 월세라도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여기서 있다가 원룸 전세자금 대출 받아가 좀 전세 왔다가 그러다가 투룸도 갔다가 그러다 결혼해서 아파트 장만하든 전세로 아파트를 얻어 나가는 그런 이 단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꺼번에 아버지 잘 만나서 훅 가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한 땀 한 땀 가요. 저도 그렇게 갔고 그거를 가는 과정에서의 저의 하나의 거침목인 더 지나가는 길인 거지. 제가 그 사람들을 빨대 꽂아가지고 10년, 20년을 빨아먹겠냐고요. 근데 그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사실 재테크에 대한 마인드가 없으실 거고요. 아마 저희 보시는 분들은 또 우리 용주 형한테 배우고자 하는 분들이 네네. 더 많으실 텐데. 그래서 갑자기 저 그 생각 드네. 진짜 저도 사회생활 할 때 원룸에 살았었고 그때 월세가 얼마였더라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랑 결혼해서 투룸을 구해서 살았었고 그 다음에 3룸으로 갔었고 지금은 이제 4룸이거든요. 네, 축하드립니다. 뭐 조금 싼 집이기는 한데 5룸, 6룸으로 이제 가는 걸로 이제 아니 근데 참 책 내용에 그거 있더라고요. 네. 아파트 평수 늘리기, 상급지 갈아타기 하지 말라고. 예. 그거는 지금 상급지 갈아타기 하셨네요? 평수 늘리기 상급지는 아닌데 평수 늘리기 하셨어요. 애가 셋이라서 애가 그렇죠. 셋이어서 식구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이게 보면 이거는 그냥 실수요자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아파트 평수 늘리기 하지 말아라. 약간 그런 조언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한테 배운 방법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20세기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사라. 예. 왜냐면 집 없는 서민들이 많았으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네네네네. 그러니까 결혼해서 너 자동차 사지 말고 엄한 거 하지 말고 그 당시 자동차도 많지 않았던 시절이니까 그렇죠. 자동차 사지 말고 저 열심히 모아서 집장만 해야 돼. 그렇죠. 그게 부모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경제를 알려주고 내 삶의 방향을 알려주는 게 부모잖아요. 부모님이 할 수 있는 집 장만해라. 집 장만해요. 그러면 그래 잘했다. 이제 너 지금부터 너 긴장 늦추지 말고 더 좋은 아파트, 더 큰 평수로 이사 가야지. 네 자녀 키우니까 지금 여기서 안주하면 안 된다.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요. 딱 8, 90년대 제일 많이 그런 하던 스토리예요. 꿈들이죠. 꿈. 그래서 그게 일명 똘똘이 키우기라는 거예요. 똘똘이 키우기. 계속 좋은 걸로만 계속 갈아타요. 네. 근데 그게 평수 전략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상급지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갈래로 가지만 결국은 한 주택만 계속 유지하는 게 일시적 2주택 1주택, 일시적 2주택 1주택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과세를 계속 받아가면서 이제 달콤하잖아요. 비과세라는 대부분이 게. 그렇죠. 그렇죠. 비과세를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부자가 되기면 포기한 거랑 같은 거예요. 양도소득세를 안 낸다는 전략은 결국은 난 2채 이상은 절대 안 가질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디서 소득이 나올 거예요? 물론 뭐 주식 하셔도 되고 코인 하셔도 되고 다른 거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 뭔가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한 채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전략 갖고는 안 된다는. 근데 다행히 내가 상급지 타기 해갖고 50살, 60살, 55세에 은퇴할 정도쯤에 강남에 20평대, 50평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다행이겠죠, 그거는. 그나마. 근데 평택에 있으면 의미 없는 거거든요. 제가 사는 평택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방이잖아요. 지방에 50평 아파트 있어야 뭔 의미가 있냐고요. 그렇죠. 그 가격이 갖고 강남에 빌라 하나도 못 살 텐데. 그죠. 우리 50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한 6억도 안 해요. 근데 요거는 하여튼간 그냥 내 집 한 칸으로 그렇죠. 편하게 살겠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그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돈을 버는
수익형 부동산 하고 싶다라는 음. 분들한테도 또 이제 자극이 될 테고. 근데 아까 들어보니까 옛날에 주변에서도 막 대출 받는 것도 엄청 말리셨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 세대들은요, 대출 받는 거를 무서워하시죠. 죄악으로 하세요, 죄악.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새마을운동 당시에 세대시잖아요. 네. 그때 그 당시에 세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국민들한테 대출 안 해줬어요. 누구한테 대출했냐면 그때는 저축하라고 했죠. 저축 장려예요. 무조건 저축해라, 그렇죠. 저축해라. 기업들에게. 예.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기업한테 대출해서 네. 우리가 국가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밑거름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대출이 안 되니까 전세라는 제도가 대한민국만 유일하게 있는 제도가 국민한테 대출 안 해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대출을 무서워하시는 거야. 부모님이 뭔가 집을 사거나 할 때 대출을 받으면 제가 처음에 가오에 눌렸던 것도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부모님한테 그걸 배웠으니까. 네네네. 근데 지금도 저희 부모님 대출 받으면 아주 굉장히 싫어하세요. 야, 너 무리하다 큰일 난다. 나 그거 걱정이다. 나 맨날 너 때문에 걱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건물을 살 때 말씀을 안 드려요. 사고 나서. 사고 나서도 말씀을 안 드리네. 심지어는 저 아내한테도 얘기 안 해요, 잘. 최근에, 한 2년 전에 건물을 제가 한 50호짜리를, 25호짜리 2동을 샀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서 한 4개월 있다가, 네. 지나가다가, 나 잠깐 저기 좀 들렸다 갈게. 그랬더니, 저기는 왜 들리는 거예요, 집사람이? 그래가지고, 내가 뭐 좀 해줄 게 있어서, 그래, 들렸어요. 그랬더니, 여기 뭐야? 그래. 내가 얘기 안 했냐? 엄청 미안한 거예요. 내가 저는 했는 줄 알았지. 근데 너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했는 줄 알았죠. 128호 나더니. 집사람이, 안 해도 역시 또 뭐 그냥, 그래, 알아서 고쳐. 나 부르지 말고, 이런 거죠. 제가 가끔씩 도와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잡아줘, 이럴 때는 도와달라고 하니까. 오죽 많으면. 그건 아니고요. 괜히 또, 너무 또 이상하게 나갈 수 있어요. 그건 아니고, 네네. 그냥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 정도. 네. 형수님도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신랑 몇 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영상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안 해요? 네. 그러진 않죠. 그건 한번 실수였고요. 아내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 작업 파트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없어요. 막 보수, 수리. 네, 도배할 때 이렇게 밑에 좀 잡아줘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어요. 도배도 직접 하세요? 그럼요. 누가 해요? 그럼 제가 하지. 지난번에 나왔던 그 환경미화원 구범준 님 같은 경우도 직접 다 한다고 하는데. 그럼요. 근데 막 몇 채씩 있고 그러면 맡겨도 되잖아요. 업체에 써서. 맡겨도 되죠. 제가 하고 싶어요. 그게 재밌으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약하기 위해서 한 거죠. 건물 한 채 있을 때는 그거 주는 돈이 너무 아깝잖아요. 변기가 고장나요. 변기를 바꾸라고 했더니 20만 원 달래요. 그래서 가서 뒤다 보니까 별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겠는데? 다음에 변기가니까 물어봤어요. 이거 변기 얼마예요? 그랬더니 7만 원이래요. 그럼 붙여주는데 고정해주는데 12만 원 받는 거예요. 인건비가 비싸요. 그죠, 인건비죠. 그래. 내가 해볼까? 그러면 유튜브를 찾아보는 거예요. 변기? 요즘은 많습니다.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유튜브 3편만 보면 못할 게 없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유튜브가. 심지어 제가 건물을 청소를 끊은 지가 얼마 안 돼요. 건물 청소도 직접 했어요. 물론 이제 원룸 빌딩 이제 계단 청소, 엘리베이터 청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청소하고 복도 청소하고 하는 거잖아요. 건물 청소 하는 목적은 뭐냐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가보자는 거죠. 건물. 뭔가 문제가 있는지 상태를 봐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건물이 큰 건물들은 뭔가 뭐 수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해서 갈 일이 자주 있을 수도 있지만 다가구 같이 좀 건물이 작은 건물 한 방이 14개 요 정도 된 건물들은 한 달 내내 한 번도 안 가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청소 맡기고 있으니까 안 가요. 저도 게으르고 뭐 이유가 있어야 가는 거예요. 그냥 건물 구경하러 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니까 가끔씩 가서 봐야 쓰레기를 누가 이만큼 갖다 버렸는지 복도에 뭐가 뭐 파손돼 있는지 공동 공간들이 이런 걸 확인하니까 그런 목적으로 청소를 한 거죠.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뭐 물론 이제 투자 방식이 다르기는 합니다만 지금도 금리 인상기에 들어가고 부동산 가격 조금 조정받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야 되나 좀 대출에 대한 부담 그리고 한때 영끌족
갭 투자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2013년, 14년 요 정도. 예. 혹시나 그런 사이클이 오면 대출을 많이 받았다가 네. 좀 더 많이 고통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이라는 거 아시나요 혹시? 네네네. 거기 보시면은 사이클. 금리가 저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거나 이게 계속 금리가 계란 네, 모양으로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금리가 지금 상승기에 접어들었잖아요. 예. 본격 상승기에. 예. 그럼 부동산을 매각하는 시기가 맞아요. 코스톨라니의 그 이론에 의하면은.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실 그 뭐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면 저는 몰라요, 솔직히 제가 뭐. 근데 어쨌든 상승기가 되면 부동산의 매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겠죠. 네, 네, 네. 그런데 우리가 불과 한 10년이 아니라 몇 년 전에 보면 하우스 푸어라는 말 많이 들어봤어요. 했었죠. 맨날 뉴스에 네, 그죠. 그건 뭐예요? 집은 있는데 대출금이 너무 많아서 삶이 어려운 사람을 하우스, 집 있는 거지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재작년에는 그 사람들이 더 무리해서 샀어요. 더 영끌해서 샀어요. 근데 그 사람도 하우스 푸어 아니에요? 푸어죠, 똑같이. 근데 집이 오르니까 행복한 푸어인 거예요. 그렇죠. 하우스 해피 푸어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지금 집값이 안 오르고 있으니까 네. 다시 또 만약에 집값이 좀 내려간다? 그러면 다시 그 사람들을 또 하우스 푸어라고 놀릴 거라는 거예요. 네네네. 집값이 오르잖아요? 하우스 해피 푸어고요, 또. 그러니까 그 하우스 푸어라는 말은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하우스 푸어예요. 집을 사고 대출금에 허덕이고 있다면 하우스 푸어잖아요. 네. 그럼 집값이 오르면 왜 하우스 푸어가 아니야, 그 사람. 집값이 올랐다고 팔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이자는 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오르고 내리든 이자는 똑같이 내는 거였단 말이야. 네. 똑같이 푸어였는데. 그러면 근데 거꾸로 수익형 자산에 있는 사람은 어떠냐는 거야. 이 사람도 고통스럽고 이 사람도 고통스럽고 금리가 오르면 다 고통스럽죠. 네. 근데 이 사람은 받는 돈이 줄어서 고통스러운 거고요. 이분은 나가는 돈이 계속 유지되어 있는데 심리적으로 불안한 거고요. 계속 지출만 지속되는 거예요. 금리가 더 이자가 늘어났잖아요. 네. 지출이 늘었기 때문에 괴로운 거고 이 사람은 수입이 줄었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럼 괴로움의 정도는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이쪽이죠. 당연하죠. 당연히 이쪽은 이제 시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한 거죠. 투자했고 근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내가 한 달에 80만 원을 지출했었는데 금리가 올라서 100만 원을 내고 있다면 더 힘들어진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금리가 똑같이 올랐어. 이 사람도 올랐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300만 원을 벌던 사람이 금리가 올라서 250만 원밖에 못 벌어. 그건 덜 버는 거고 이 사람은 잃은 거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당연히 다르죠. 수익형 부동산에서 나오는 걸 가지고 또 저축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한 그렇죠. 이자 수익이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근데 저축하는 양이 좀 줄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이겨내는 방식이 다르고 버텨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솔직히 저는 이제 재산이 좀 남들보다는 좀 많은 편이긴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워게임을 해봐요. 워게임. 와. 저는 솔직히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그렇죠. 군대 갔다 오셨잖아요. 팀 스프리트, 뭐 혹한기 훈련 이런 거 하잖아요. 네네. 사실 전 군대 안 갔다 왔어요. 저는 안 갔는데 아니, 이 이야기를 이렇게 참 부끄럽네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이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 팀 스프리트라든지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용어만 알면 되죠. 미리 게임을 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기의 전력하고 시뮬레이션. 나의 전력을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 그러면 다행이네. 졌다 그러면 군비를 더 확충하거나 훈련을 더 해야겠구나 이런 게 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저도 1년에 한 번씩 워게임을 해요. 와. 그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워게임 어떻게 하냐면 야 IMF 때 금리가 어때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세입자가 어느 정도까지 안 좋아졌어.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건물에서 세입자가 반이 줄어. 반밖에 내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금리는 따블이 오르거나 따따블이 올라. 그랬을 때 나는 생존할 수 있을까? 와. 이걸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거랑 그렇죠. 똑같네요. 은행들이 그런 거 하나요? 네,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걸 제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지금? 네네네. 그래서 그거에서 내가 버틸 수 있는 한계점이 부족하다면 부채 비율을 낮춰야죠. 대출을 갚아야죠. 네. 그러면 저는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부분 10년 주기에 한 번씩 위기가 오잖아요. 그러면 예상돼 있던 위기들을 미리 연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때는 어땠나? 요거랑 한번 내가 워게임 해보자. 해보는 거예요. 요거는 괜찮네.
이건 괜찮네. 그러면 거기에서, 그럼 내가 점차적으로 부채 비율을, 더 이상 투자를 멈추고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되겠구나. 이걸 스스로 깨닫는 거죠. 이젠 저는 부를 늘리는 데 목표하는 게 아니고 지키는 데에 더 목표하는 거예요. 제가 목표가 7천만 원이 아니었어요. 저는 목표가 5천만 원이었어요. 나는 5천만 원만 달성을 하면 예.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겠다라고. 왜냐면 다 못 쓰잖아요. 근데 또 사람 마음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끝을 정해놓은 거예요. 예. 왜냐면 그렇게 하다 보면 끝도 없이 갈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5천만 원의 현금 흐름이 나오는 게 제 인생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면 5천만 원이 달성하면 그만해야지. 그래서 계산을 했잖아요. 도달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만해야지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멈추지 않아요. 그렇죠.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계속 가는 거예요. 7천만 원까지 온 거예요. 5천만 원이 달성되는 순간 저는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투자를 스톱했어요. 근데 간 거예요. 근데 수익이 높아지는. 네. 그게 두 가지 요인이 있었죠. 네. 첫째는 월세 값이 많이 올랐어요. 월세 값이 많이 올라서 자연적으로 올라가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전세를 없애버렸어요. 다. 제가 갖고 있는 128호에 있는 모든 전세를 다 월세화 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그건 뭐, 의도적인 것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실 정부의 정책 때문에 전세를 더 이상 줄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바꿔야겠다라고 하면서 다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수익이 창출되면 그걸 갖고 전세를 바꿔나가다 보니까, 두 가지 요인으로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좀 불편하게 들으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뭐 좀 죄송합니다. 뭐 그렇게. 아니 근데 어차피 네. 저희는 이게 불편하게 듣는다라는 게 어떤 뭐 이제 사회 해악은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갭 투자나 시세 차익이 목적이 아니라 수익형 부동산이고 작은 원룸들 그들이 필요한 거 이제 공급해 주신 역할을 다 이해를 하실 거고 또 우리는 거기서 이제 배우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와 좋겠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좀 배워야죠. 이런 와이스테이크 같은 데 출연해서 이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저 같은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도 희망을 갖고 공부하고 노력한다면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을 보여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켜요. 네. 그리고 저 달을 보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 그 사람들은 제 손가락만 봐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7천 알겠는데 빚은 얼마냐고. 그리고 세금 얼마 내냐고. 그거 얘기해줘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거기 얽매여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럼 좀 살짝 말씀드리면 한 2천만 원 정도 나가는데 한 500만 원 정도는 원금 상환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자기 돈 내 돈이 줄은 거니까 없어진 거니까 부채가 줄은 거니까 내 돈 저축한 거랑 똑같잖아요. 그리고 한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지출로 들어가는 거죠. 뭐 이자도 있고 엘리베이터비, 뭐 청소비, 기타 비용 많이 있잖아요. 상수도 이거 뭐 다 내야 되니까 그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게 한 1,5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걸 비교하는 거죠. 네. 그래서 보니까 우리 저기 용주주님이 이른바 이제 밸런스 시트라고 하는 거를 엄청 정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자산평가서라고도 쓰기도 하고 네. 가계부라고도 하고 대차대조표라고도 굉장히 그렇죠. 꼼꼼하게 하시던데요. 이걸 매월 하신다면서요. 해야죠.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거는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기술을 배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 버는 기술. 저한테 만약에 그런 거예요. 대부분 저한테 부자가 되길 원해서 그럼 저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히 친구들. 이제 그런 거죠. 야, 너만 부자 되냐? 나도 좀 알려줘. 그러면 진짜냐? 그럼 내가 설명할 테니까 좀 잘 좀 따라와봐. 그러면서 일단은 너를 알아야 되니까 너에 대한 기록을 좀 해봐. 가계부를 써보고 자산평가서라는 걸 만들어서 매달 네가 얼마큼 자산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그런 거 말고 본질적인 걸 뭐 사면 좋냐고 그걸 얘기해줘. 이렇게 얘기해요. 100에 99는 그러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주식도 마찬가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시장에 좋은 물건은 세고 셌어. 얼마든지 많아. 근데 네가 이걸 살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네가 스스로 알아야 돼. 네 현금 상태를 알고 네게 가는 방향이 어떤지 알아야 뭐 어떤 상품이 너한테 맞는지가 좋은 거야. 네 체질상 넌 홍삼이 안 맞을 수가 있어. 근데 홍삼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유산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 이건 네 체질이 중요한 거지. 이 약이 나쁜 게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너 얘기해주기 싫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렇게 거절하면 나 기분 나쁘다? 뭐 이런 식이에요. 쟤는 저런 식으로 거절하는 애야. 막 네, 이렇게 그렇죠. 소문나고 막. 아, 거만하다, 너. 뭐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이렇게 술을 자주 먹잖아요. 네네네. 예, 결혼하고도 먹고, 제가 한참 이 재테크를 공부하고 자산평가서 쓰고 가계부 쓸 때 친구들하고 술을 먹었어요. 네. 한 3-4명 친한 친구들하고 네. 먹었는데,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같이 해볼래? 왜냐면 저는 같이 함께 할 파트너가 필요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이게 오랫동안 해야 되고, 예. 그리고 그게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10년을 기획한 건데 10년을 했더니 안 되면 10년 인생 날아간 거거든요. 같이 한다라는 네. 건 지분 투자를 같이 한다는 거 아니면 공부를 같이 해 나가서 서로 네네네. 모르는 것도 물어보고 뭔가 투자할 때 좀 서로 자문할 수 있는 게 필요해서 친구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좋아? 그런 게 있어? 얘기해봐. 그러더라고요. 1시간을 넘게 얘기했어요. 네.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10년 후에 우리가 회사를 그만둬도 될 정도의 부가 쌓일 것 같아.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그럼 뭘 준비하면 되냐? 그래서 이렇게 하고 절약해야 되고 막 얘기해. 그랬더니 너나 해. 너나 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요? 그러더니 아니 나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 왜냐면 나도 안 해봤으니까. 근데 될 것 같아. 그랬더니 야, 될 것 같은 걸 얘기하지 말고 된 걸 얘기하라고. 그렇게 해서 된 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와봐. 그런 사람 나도 해보게. 근데 너는 네 말만 믿고 내가 어떻게 따라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혼자 한 거예요. 저는 외롭고 무서우니까 같이 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지금도 만나고 친하게 지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만 부자 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10몇 년째 반복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야, 너만 부자 되냐? 야, 친구인데 우리도 좀 알려줘라 임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너 10년 전에 내가 무슨 포장마차에서 내가 막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 그랬더니 그래. 근데 네가 싫다고 그랬잖아. 난 너처럼 살기 싫다고 그랬잖아. 그랬더니 내가 그랬냐? 이렇게. 거의 뭐 이거 닥터 스트레인지가 와갖고 시간 돌려놓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저는 거절당했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하고 같이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그 자체도 기억을 못하고 내가 10년 동안 진짜 저 자세로 살아갔던 모습을 보면서 참 저 친구 구질구질하게 산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아니 뭐 그 친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고 술도 지금 먹고 있는데 좋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포기를 하는 거죠. 난 너같이는 이제 안 될 것 같고 그냥 살짝만 가르쳐줘. 살짝만 찝어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과정 없이 결과에만 가 있고 싶고 그렇죠. 약간 이거는 거의 블랙홀 웜홀을 통과하고자 하는 막 이런 욕구인 그렇죠. 거죠. 근데 저는 반드시 될 거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친구들은 스스로 깨척한 게 아니니까 그 믿음이 없었던 거고 그리고 저도 될 거라는 확신은 정확히 100% 있던 건 아니니까. 실제로 이제 저는 주식 쪽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주식 쪽에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한테도 종목 물어보는 사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대표적으로 어떤 분은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해요. 재무제표 내가 다 보는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고 손익계산서라도 정도 보는 거라도 볼 줄 알아야 된다. 보고 오면 내가 이야기를 해주겠다. 그렇지. 근데 그걸 10몇 년째 안 해요. 그렇지. 그리고 계속 동전주만 사. 거절하는 거죠. 계속 거래정지 걸리고 막. 그걸 해오라 그랬냐 나한테 그냥 알려주지. 이거잖아. 그렇지 맞아요. 야 그래서 뭐 사야 돼. 이거 무한루프. 됐고 하나 찍어 그냥. 뭐도 말 어렵게 하냐? 너 30분째 말 돌리고 있는 거잖아. 그냥 하나 찍어줘. 이런 거잖아. 그 얘기를 10년 전에 본인이 한 것도 또 기억을 못해요. 그렇죠. 와 무섭다. 근데 진짜 노동소득을 정말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듯이 이 자본소득도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용주주님, 강용수 대표님 쓰신 거 보면은 여기 49페이지에 그 자산 평가서 있는데 물론 이제 자산이 많으니까 자산 평가서 쓰는 맛도 나겠지만 와 아니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없으니까 쓰는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제가 이제 저희 교육 과정에 자산 평가서를 써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싫어하세요. 표정이 안 좋아. 귀찮지. 힘들지. 쓸 게 없대. 부끄럽고. 부끄럽고. 그래서 이걸 쓰라는 이유는 결국은 내 돈이 통장에 있는 잔고가 얼마큼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뭔가의 자산들이 어떻게 지금 구성이 돼 있고 얼마냐. 그래서 나의 현재 얼마야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의 가치가 요번 달에는 예를 들어 3억이었는데 다음 달에 갔더니 내가 지출을 더해서 2억 9,900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달 갔더니 2억 9,8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계속 내려가죠. 그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는 패턴으로 계속 산다면 점점 그지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우상향해. 조금이라도. 네. 우상향해. 그러면 나는 부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런데 대부분 그렇게 안 돼요. 1년을 써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예. 그게 잘못됐다. 계속 올라야 돼요. 음. 서서하게라도 워렌 버핏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 사람이 확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그렇죠. 계속 이겼다는 거죠. 그렇죠. 오랫동안. 예. 그러니까 오르막 내리락 오르락 반복해서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주식처럼 계속 매달의 자산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출을 통제해야 돼요. 월급은 매달 똑같이 받아요, 우리가. 네. 1년 12달을. 근데 지출은 매번 이벤트가 달라져요. 설날, 추석, 휴가, 뭐 연말, 크리스마스 이런 때는 지출이 늘잖아요, 우리가. 네. 그거를 미리 예측해서 모아놔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우상향한다고, 우리의 돈이. 뭐 예를 들어서 네. 5월이나 12월에 좀 그렇죠. 지출이 많아지는데 당연히 그것도 연중 감안을 하고 그렇죠. 플랜을 그렇죠. 짜야 되는. 그러니까 그럼 5월 달에 많아져서 항상 그때는 마이너스 카드 값이 2배로 나갈 건데 그걸 올해만 5월 달을 겪어봤냐고, 우리가. 40년, 50년을 5월 달을 겪었는데 왜 아직도 모르냐는 거예요. 그러면 5월 달에 지출하기 위해서 4월 달에 모아야지, 들 써야지. 3월 달에 들 써놓고 2월 달에 들 써놔야 5월 달에 어린이날 선물을 사주고 여행을, 어버이날 부모님한테 용돈을 드릴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5월 달에 항상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산평가서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지. 그걸 기획할 줄 알아야 되는, 그게 가계부예요. 네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가계부는 굉장히 고리타분한, 요즘 누가 가계부 씁니까? 쓰십니까? 안 쓰시죠? 가계부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근데 전 써요. 전 지금은 끊었어요. 사실 가계부 끊었는데 제가 가계부 끊은 지 한 5년 됐어요. 네. 지금 이제 저는 지출을 통제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됐으니까 안 한 거고, 기존에 썼는데 제가 쓰는 가계부는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가계부랑 달라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우리는 뭐 커피 사 먹은 거, 밥 먹은 거, 뭐 담배 산 거, 뭐 택시 탄 거, 술 먹은 거 딱 쓰잖아요. 그게 네. 아니고 그건 카드값. 어차피 카드값으로 다 쓰잖아요. 그쵸. 그럼 변동 지출이에요. 그럼 변동 지출. 네. 내 생활비, 한 달에 생활비. 예. 그리고 뭐 마트 갔어. 그럼 마트 가서 뭐 비누 사고 뭐 산 거 다 쓸 필요 없이 마트 얼마. 그럼 중요한 거는 고정 지출을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월간 고정 지출. 매달 내가 네. 매달 아무것도 안 해도 나가는 돈들 있잖아요. 아파트 관리비, 네. 휴대폰 요금, 네. 뭐 인터넷 요금, 네. 뭐 이거 고정으로 쭉 나가는 게 많잖아요. 네. 대출금 이자, 예. 뭐 한 달에 고정으로 나가는 돈이 있잖아요. 네. 그래, 1년간 고정으로 나가는 돈도 있죠. 음. 어머니 생신, 장모님 네. 생신, 와이프 생신, 결혼기념일, 네. 뭐 어린이날, 어버이날, 크리스마스, 추석, 설, 네. 연간 고정으로 내가 지출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미리 기획해 놔야 된다. 그래 놓고 나서 지출을 맞춰 나가면은 예. 내가 항상 돈이 올라가게끔 부자로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는데, 네. 그걸 뻔히 알아요. 가계부를 한 달만 써보잖아요. 네. 그럼 그 다음 채치를 미리 쓰는 거예요. 그게 미래의 가계부거든요. 한 달을 써요, 가계부를. 네네네. 그리고 쓰고 나서 그 다음 달 거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써요. 그리고 두 달치 써보면 싱크로율이 좀 더 맞아 떨어져요. 네네네. 한 달을, 세 달을 딱 써봐. 그러면 네. 어느 정도 내 가계부를 쓰는 습관이 대략 좀 잡혀요. 3개월 정도 써보면. 그리고 나서 뭘 하냐면 1년치를 미리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을 살아보잖아요. 네. 1년을 딱 살아봐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1년을 살아보고 나서는 10년치를 미리 써요. 내가 과장으로 진급해서 급여가 얼마 되는지, 애들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학원비가 더 들겠구나. 미리 다 써봐요, 10년치를. 하루면 써요. 그럼 하루 동안 꼬박 10년치를 써보면 미리 예상해서 써보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내가 10년 후에 얼마가 있는지가 딱 나와요. 깝깝하죠, 그럼. 왜냐면 저축만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이. 그러면 이 모여진 돈을 갖고 중간중간에 어디에 투자를 해서 내가 아니고 내 자산이 돈을 벌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야겠구나 하는 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걸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그래야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부터는 돈이 안 모인다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당연히 절약이 하게 돼요. 고정 지출을 줄이면 인터넷 요금을 낮추고 휴대폰 요금을 낮추고 담배를 끊고 뭐 이런 과정들을 하다 보면 쭉 줄죠.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을 끊었어, 오늘부터 끊는다고 만약 가정을 하면 10년치 스타벅스 값은 얼마예요? 봐요. 그런 거잖아요. 쫙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미래 아직 모여지진 않았지만 10년 후에 내 돈의 값이 늘어난다는 거지.
어떤 분들은 이제 가계부가 항상 1월 것만 있고 그렇죠. 작심삼일처럼 항상 맞아요, 1월 것 맞아요. 그 뒤에 없어져. 이게 당연한 거예요. 네. 당연한 거예요. 쉽지가 않은데 사실 바꿔 말하면 부자 되는 게 그리 쉬운 줄 아느냐. 그렇죠. 약간 이런 것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보니까 약간 뭔가 가용 현금을 동원하는 방법에 그렇죠. 대한 팁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근로소득만으로는 진짜 나올 구멍이 한정적일 수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영끌하는 게 굉장히 위험한 거다. 네. 그 영끌 안 하고 집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대출 없이 집 살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니 그렇잖아요. 대출을 받고 부족해서 마이너스 통장도 넣고 뭐 아니면 아버지한테 좀 빌리고 네. 뭐 이래가지고 사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게 해서 집장만 하는 거지 누가 그냥 있는 돈 갖고 모아가지고 집을 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요? 네. 그죠? 중요한 거는 내 통장에 있는 돈만 생각하지 말자는 거야. 네. 그럼 통장에 있는 돈에다가 대출해 줄 수 있는 것만 딱 생각하지 말고 네. 돈은 더 있어요. 그게 가용연금이야. 현재는 없어. 네. 근데 동원될 수 있는 우리가 군인 수는 정해져 있지만 네. 동원 예비군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전쟁이 났을 때 충당하는 거야. 내가 뭔가 계약을 해야 돼. 네. 근데 지금은 없어, 돈이. 근데 전시 활동을 하면 소집될 수 있는 인원들이 있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거를 미리 확인해 놔겠죠? 국방부에서 미리 확인하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예비군이 몇 명이 민방위가 몇 명인지 확인하듯이 예. 우리도 확인해 놓자는 거예요. 아. 그게 가용연금이야. 당장 끌어다 쓰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아, 그러면 네네. 그런 거예요. 카카오뱅크 같은 데 가면은 신용대출 잘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이제 사업자하고 대표이사라서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제가 이제 가용연금을 파악하기 위해서 아내가 설거지하고 있을 때 아내 휴대폰을 쑥 갔다가 네. 카카오뱅크 눌러봐요, 이렇게. 오. 그러면 다 나와요. 8천만 원이 마이너스 통장이 되네? 오. 그럼, 어휴, 되는구나. 그리고 딱 아니, 신청은 안 해요. 좀 못하죠. 본인 뭐 인증하고 해야 되니까 못하니까, 이 정도 되는구나. 그리고 가용연금에다가 와이프 마이너스 통장 8천만 원 이렇게 적어놔요. 대박이네. 그리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나중에 집 살 때, 야, 돈이 좀 부족한데, 이거 사야 되는데 좀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내가 돈이 어딨어? 집사람이 그래. 내가 돈이 없어. 야, 근데 너 마이너스 그 카카오 거기 들어가면 한 8천만 원은 되지 않을까? 그래. 아예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안 돼. 그럼 한번 눌러봐. 되네? 가용연금이에요. 또 뭐가 있냐면 우리 연금저축 같은 거 들잖아요. 네. 연말정산 받으려고 연금저축 드는 것도 그 보험사에다가 들어가면 그 금액의 90%까지 대출해줘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걸 또 내 돈이잖아요. 어떻게 연금 내 돈 넣어놓은 거니까. 담보대출. 그래서 이자도 내지만 돼요. 청약통장 있잖아요. 네. 청약통장도 완전 묶여있죠. 묶여있죠. 근데 그것도 깨면 안 되잖아요. 네. 뭔가 투자하려고 깨면 안 되잖아요. 근데 청약통장을 대출 받을 수 그것도 은행 그 가서. 담보로. 그 담보로. 한 가지 더. 부모의 형제가 있잖아요. 예. 형, 예. 나 이거 요번에 나 뻘짓 하는 거 아니고 나쁜 짓 하는 거 아니고 네네네. 건물 수익형 자산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예. 형 좀 뭐 돈 좀 있으면 줄래? 야, 형수가 다 갖고 있지. 나 돈이 어딨냐. 네. 나 용돈 30만 원 타서 쓰는 거 모르냐? 이렇게. 이거 되게 평택 말투인데. 이거 아는 사람들 아는데, 이거. 그죠? 네네네. 약간 쭝쭝도 하고 섞이는 네, 그런 네, 말. 네. 형, 저기 회사에서 마이너스 통장 대출 같은 거 되지? 야, 걸리면 나 죽어. 막 이러면 형, 나 이거 투자할 때 하고 3달 안에 갚을게. 그리고 이자 줄게, 형. 이러면 빌려줄 수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야. 왜? 내가 사업한다고 빌려달라는 게 아니잖아. 예. 이 건물, 수익형 자산 건물 사는데 형 요거 좀 도와주면 내가 도와줄게. 가족끼리는 가능한 일이니까. 네네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좀, 그럼, 지금 달래는 거 아니야, 형? 나는 살 때 한 5천만 빌려줘? 이렇게 하면은 약조만 받아놓으면 되는 거잖아. 그런 식의. 가용현금 그렇지. 개념으로. 가용할 수 있는 예비 동원 자금. 그런 거를 미리 파악해 놓으면, 네. 왜냐하면 투자를 할 때는요. 네네네. 매 눈으로 공격하잖아요. 네네네.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투자에만 집중해야 돼요. 내가 사냥을 할 때 네. 사냥감을 보면 눈을 떼지 않죠. 그거 눈을 떼지 거기만 공격해서 딱 잡아와야 되는데 네. 저녁에 반찬 뭐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면 되냐고요, 매가. 우린 공격하면서 돈 세고 있단 말이야. 내 돈 얼마 부족하지? 그러니까 전쟁 그건 나기 전에 동원 예비군을 미리 확해놔야 내가 전체 돈은 얼마고 예비 돈은 얼마고 가용연금은 얼마고를 파악해놔야 투자를 할 때 있어서 탁탁 이것만 집중해서 이 가격이 싼 건지 좋은 건지 좋은 물건인지를 파악해서 딱 사는데 돈 세고 있단 말이야. 그때 가서 하면. 그럼 늦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적으면서 들어야 되네. 적으면서. 아예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듣기 하시면 돼요. 네.
다시 오시면 됩니다. 누님 있어요. 누나가 은행 다니시거든요. 은행 직원이세요. 그래서 소득이 좀 신용도가 괜찮으시죠. 좋네요. 괜찮으시죠. 근데 누나한테도 제가 얘기했어요. 누나, 네. 3, 4년 정도 해보니까 딱 답이 나오는 거야. 견적이 나오는, 이게 되는 것 같아. 잘 되고 있을 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누나한테 얘기했죠. 누나, 이거 내가 해보니까 괜찮아. 누나도 같이 한번 해보면 네네. 우리 같이 한번 부자 돼보자. 우리 좀 잘 살아보자. 그랬더니 그런 게 있어? 그 누나는 은행이니까 셈이 계산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얘기해봐 그러더라고요. 누나한테 막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당장 실천해야 될 건 뭐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누나 일단 지출을 통제해야 돼. 어떻게? 극도로. 뭘 해? 누나 외식 같은 거 시키지 말고 조카 치킨 같은 거 시켜주지 말고 이런 거 뭐 무조건 생활비 줄여야 돼. 답이 없어. 누나가 은행 다니면서 투자 뛸 거야? 안 되잖아. 그럼 결국은 지출을 통제해서 현재는 만들어야 돼. 그랬더니 누나가 야, 난 너처럼 구질구질하게 살고 싶진 않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미안해 누나. 그리고 왔어요. 근데 아까 그 친구분이나 누님의 케이스나 똑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되다는 의미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됐으면 이미 10년을 살아서 잘 됐어. 그 다음에 얘기하면 믿었겠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잘 됐으니 너도 해봐 그러면 믿었겠는데 나도 막연한 거를 같이 하자고 그러면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월 7천만 원 버는 용수 형이 얘기하는 건 이제 듣죠. 그렇죠. 지금은. 근데 지금은 돈 내고 강의를 들어 오시잖아요. 우리 수강생들이. 제 얘기를 들으러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저 또 성심껏 말씀드리고 그 말을 의심하지 않으세요. 왜냐면 됐으니까 제가. 그렇죠. 근데 그때는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내가 부족했던 거죠. 내가 그때 진짜 돼 있었다면 다 믿었겠죠. 제 친구들이나 제 누나가 다 내 말을 믿었을 거예요. 심지어 제 아내도 저를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있어야 믿게 되죠. 검증까지는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러니까요. 거고. 저도 이제 한 16년, 17년 이렇게 경제부 기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되게 평가, 분석, 비판, 그렇죠. 의심, 검증 이거에 되게 매몰이 돼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난 말을 되게 못 믿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막 부자된 형들이 대호야 이거 이럴 때 이거 해야 돼도 그게 되겠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환기에 있어요. 비판만 하던 삶에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저를 많이 바꿔가고 있거든요.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는 분들도 그냥 영끌하시라, 무턱대고 이게 다 이게 아니라 비판, 평가를 하시되 본인이 어떻게 실천을 하면 좋을지도 실제로 한번 좀 느껴보시라. 계획해보시라. 이런 게 저는 사실 좀 진심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됐을까? 그게 그렇죠. 아니라, 그냥 거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거만 하면 그냥 동기부여만 하고 끝나는 그렇죠. 거잖아요. 배워야죠. 실천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따 가시기 전에 뭐 하나 좀 얘기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파이어족, 경제적 자유, 막 이런 거를 꿈꾸잖아요. 근데 책에도 나와 있는데, 첫 장이고요. 첫 장이 직장 함부로 그만두지 마라. 딱 첫 장에 그걸 담으신 이유가. 그럼요. 아니, 월급만큼 편하게 받는 건 사실 없어요. 물론 이 직장인들 보면 기분 나쁘죠. 저도 월급 받는 거예요. 대표이사지만 월급 받아요. 받고 있는데 저도 봉급쟁이고 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를 내고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매달 꾸준히 돈이 나온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가치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얘가 건물이 예를 들어서 15억짜리가 한 달에 5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보시는 시청자분이 500만 원 월급 받는다. 그러면 15억의 가치를 갖고 계신 분인 거예요, 이분은. 거기다 플러스 8시간 근무하는 것 뿐이지. 그 정도의 힘이 있으신 분이잖아. 사연 초년생이 나왔어. 250만 원밖에 못 받아. 이분은 500만 원 받아. 그럼 이분은 얼마나 2배의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2배의 가치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걸 왜 버리냐고. 계속 주는데. 그러니까 그만두지 말고 이 상태에서 은퇴할 때까지 꾹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때 뭔가 창출을 할 수 있는 뭔가의 내 자산이 스스로 돈을 일하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는 근로소득 계속 일을 하라는 거지. 다 만들었어. 빠이빠이 그리고 오면 된다.
나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떠들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직장에서 알면 좋지 않거든요. 너 일에 집중 안 하고 너 자꾸 이상한 거 한대더라. 너 일 집중 되겠어 그래가지고 사장님 보기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서 나만의 시스템, 돈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다가 내 소득 500만 원인데 500만 원 이상의 시스템이, 내 일하지 않는 시스템이 나오면 현금이 그만두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장님 빠이빠이 그러고 가면 되잖아요. 은행에 가면 지점장님이 가장 높으잖아요. 은행에서. 네. 지점에서. 지점장 밑에 부지점장님들이 계세요. 네. 그분이 근데 2-3명이 있다는 게 문제야. 연세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젊으신 분도 있어요. 네. 누가 될지는 몰라요. 네. 그러면 이 젊으신 분은 재테크에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지점장 되는 게 목표니까. 아하. 부지점장님은 이미 2번이나 누락됐어. 정년퇴임이 얼마 안 남았어. 이분은 재테크를 공부하세요. 왜냐면 난 어차피 지점장도 못 따를 거고 55세 되면 나갈 거고 그러면 지금부터는 내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이 잘 나가는 엘리트, 이 젊은 사람은 난 지점장이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럼 결국 누가 잘 사나? 탈락한 부지점장이 더 잘 살아요, 나중에. 지점장도 금방이거든요. 올라갔다가 몇 년 있으면 나와야 돼요. 또. 지점장이 뭐 별건가요? 별거 없는 거예요. 그냥 이사 다른 거? 뭐 이 정도예요, 사실은. 비정규직이잖아요. 이사는 비정규직이에요. 자네 고생해서 가, 그럼 가는 거야, 그냥. 그렇죠. 근로계약도 없어. 그죠. 실적 못 맞추면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현실이 그래요. 근데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달리고 있다는 거지. 가면서 내가 그동안 벌은 돈을 가지고 내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무조건. 맞습니다. 그게,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은, 한눈 파시면 안 돼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래요? 예. 왜냐면 자영업은 내 사업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러니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물론 이 시스템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지만 네. 이걸 사업 시스템으로 만들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키울 방법. 예. 그러니까 사업가하고 이제 자영업자의 차이는 그거예요. 그렇죠. 내가 만든 시스템에서 내가 일하면 그건 자영업자고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나와서 난 딴짓하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 사업가인 거예요. 직원들이 알아서 다 돌아가고 있어. 그럼 사업가거든요. 통닭을 튀겨도 내가 맨날 통닭 튀기고 배달해야 되면 난 자영업자지만 직원이 다 튀기고 나는 프랜차이즈나 알아보고 다니면 난 사업가라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변호사, 의사 이렇게 전문직, 고소득자들은 자영업자잖아요. 그렇죠. 평생 계속 해야죠. 대신 많이 벌죠. 수익형 자산을 만들 필요, 현금 흐름을 만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잘 벌고 있으니까. 잘 벌고 있으니까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손 떨리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수술 못하는데. 언제까지 할 거냐? 어떤 자산 소득에 대한 눈도 좀 빨리 떠야 되는데 그렇죠. 예. 조금 특이한 게 뭐냐면 다들 이제 파이어족이 되고 싶고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데 네네. 우리 강윤수 대표님은 파이어족을 은퇴하셨잖아요. 실패한 거죠. 실패한 파이어족이 되었다가 예. 파이어족을 은퇴하고 이제 그렇죠. 다시 사업도 하시고 그렇죠. 예. 그렇죠.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죠. 제가 미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을 한다는 건 돈을 많이 벌고 네. 내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많아지면 난 성공한 거다. 이게 행복이다. 같은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물론 부자가 되면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요소들이 많죠. 네네. 당연히. 네. 내가 그런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다는 리콜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에 제가 회사에서 받는 월급보다 많은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실제 부채를 다 내고도 남을 순자산 내기 내 급여보다 많았으니까 화표를 자신 있게 던지고 나왔죠. 네네네. 3개월을 못 놀겠어요. 어떻게 하실까요? 왜냐면 노는 방법을 몰라요, 제가. 제가 회사에서 거의 주말 없이 일했어요. 그 당시엔 5일제 근무 이런 것도 없었던 시절이었으니까 5일제가 막 시작했을 거예요, 대기업은. 네. 중소기업이잖아요. 중소기업은 그런 게 어딨어요. 그렇죠, 주말에 그렇죠. 나가고. 그리고 저가 하는 일 자체가 남 쉴 때 일을 하는 일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동화 기계를 만들고 설계하고 이런 업이다 보니까 산업 현장이 쉬어야 일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면 휴가가 일하죠. 네. 설날 일하죠. 추석 때 일하죠. 데모하면 일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그게 설날이라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3일, 4일 딱 정해져 있으면 그 기간 안에 무조건 공사를 끌려니까 더 바빠요. 정신없이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더 벌었을 수 있었어도 여가를 뭘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애들하고 어린이 놀이동산을 한번 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놀 방법도 모르고 돈 쓸 줄도 모르고 그러니 취미 생활도 없었던 거죠. 한 2달 되니까 삼식이가 돼갖고 와이프가 눈치를 주기 시작해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오늘도 안 나가지? 뭐 이런 거예요. 오늘도 아무 데도 안 가지? 그러면 이런 표정. 또 저 밥 해줘야 되는구나. 1-2달은 그동안 고생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밥도 해주고 했는데 인간이 안 나가면 자기도 못 나가는 거잖아요. 같이 어디가? 나 데리고 가. 막 이런 거잖아요. 진짜 삼식이. 힘들게 그러면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말라 죽겠다. 내가 말라 죽겠다. 그래서 저녁에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야, 나 그냥 사업 한번 해보면 안 될까? 사업이 장난이냐고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업이 장난이냐고요. 그게 잘못되면 그거는 돈도 다 날리는 건데. 내가 그동안 했던 일이 이 분야인데 내가 20년 넘게 25년 동안 설계를 했던 일인데 이 회사를 내가 한번 차려보는 건 어떨까 생각이야. 그랬더니 왜? 그러더라고. 노는 게 힘들어. 그랬더니 집사람도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랬는데 구상은 있어? 지금부터 구상을 한번 짜보려고. 네. 근데 당신한테 동의를 얻고 싶은 거야. 그랬더니 그래. 좋은 생각인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이제 할 일이 생긴 거예요. 왜냐면 사업 계획서도 짜야 될 거 아니에요. 섣불리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막 짜보고 알아보고 뭐 일 줄 사람이 있나 영업용은 대학 알아보고 막 하면서 1인 창업을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자동화 제조 장비, 네. 장비를 만드는 회사도 경영을 하고 계시고. 그렇죠. 예. 야, 진짜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걸 다 관리를 하신다는 것 자체가 더 신기하기도 직원들이 하고. 이제 제가 기존에는 제가 설계도 하고 직원이 많지 않았으니까 다 하고 했는데 이제는 직원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일을 이제 맡기잖아요. 저는 이제 확인만 해주고 뭐 솔직히 뭐 중소기업에서 무슨 결제한다고 얘기하긴 안 하고 확인해주는 거죠. 확인해주고 잘했냐 확인해주고 그 정도만 해주면 직원들이 알아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해서 한 오전 근무 정도만 하면 업무는 이제 다 끝나요. 그리고 지금 되게 다양한 일을 하시는 게 뭐 당연히 이제 임대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제조업도 하시고 그 태양광 발전소도 투자를 하시고 그 운영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최근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죠. 운영하는 거죠. 뭐 전기를 파는 거니까 매달. 오늘이 3월 18일에 저희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요거 방영까지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만 강릉에서 아까 눈 오고 있다고 되게 지금 심란해 하시는. 이게 아침에 이게 일어나가지고 출근을 할 때 햇볕이 쨍쨍 비잖아요. 그럼 뿌듯해요. 태양광 발전량이 달라지니까. 근데 태양광 발전은 10시부터 3시까지 하는 거예요. 10시, 특히 11시부터 2시까지가 가장 발전량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게 80%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근데 10시까지 햇볕 좋다가 갑자기 흐려져. 그늘이 쫙 구름이 저기 구름 저 왜 오지 저거 그러면 이제 돈이 쫙 없어지는 거죠. 오늘 공쳤구나. 뭐 이런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가요. 태양광 발전소를 이제 아들하고 이제 우리 가족 여행을 가죠. 그래서 야, 요번 주에 여행 간다. 그러면 애들이 아빠 어디로 가? 그럼 강원도나 좀 가보려고. 그럼 아빠 설마? 거기 가는 거지. 막 애들한테 걸레 쥐어지는 거 아니야? 그 태양광 패널 닦으라고 막. 그러면은 여행을 가잖아요. 가면은 제가 이제 예초기를 실어요, 차에다. 예초기를 딱 실어. 처음에 일단 먹여요. 강릉 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이제 먹이고,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거기서 이제 놀아요. 이제 재밌게 막, 저녁에 막 재밌게 하고, 아침에 일찍 태양광 발전소로 가요. 그 땅이 2,000평이거든요. 2,000평을 풀을 베려면 하루 종일 걸려요. 이런 거죠. 야, 아빠 시작한다. 그리고 이제 예초기를 쫙 베요. 그러면 한 고랑을 쫙 베고 오면은 힘이 쭉 빠져요. 풀이 이렇게 높게 자라요. 그러니까 태양광 패널을 올려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고 있다가 풀이 너무 심하게 자랐다 싶으면 베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태양광 패널을 그림자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야, 이거 풀 많이 자랐다. 요번 주에 강릉 여행 가야겠다. 태양광 발전소가 수익이 좀 꽤 되나요? 요즘에 많이 올랐죠. 왜냐면 요즘
이게 태양광 많이 발전이라는 오르고 게 하면서. 유가에 연동돼 있어요. 예. 이게 전기하고 유가하고 뭔 상관이야? 그런데 우리 대부분의 전기는 석유에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전이라는 게 있고 네. 발전사들이 있잖아요. 발전소들이 네네네. 있잖아요. 한전한테 발전사들. 파는 거거든요. 한전한테. 네네네. 저도 한전한테 파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뭐 원자력 발전소가 팔듯이 저도 하나의 발전소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판매하는 단가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단가가 자체가 얘가 한전이 사들이는 단가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에 비해서 2배 올랐어요. 그 S&P라고 하는. S&P. 오? 예. S&P, REC 이런 걸 아세요? 그것도 이제 유틸리티 쪽 투자하시는 와. 분들 사이에서는 다. 대단하시네. 근데 S&P랑 네. REC랑 같이 올라가면은 대박 나는 투자 거죠. 수익이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대대박 나는 거예요. 대대박 나는 거죠. 와. 지금 S&P 가격이 작년 대비 2배 올랐어요. 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한 100원 정도 했었는데 예. 지금은 198원? 요번 달에. 그러니까 거의 더블이네. 받는 금액의 2배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햇볕도 별로 안 좋잖아요. 1, 2월 달은. 네네네. 2월 달이 햇볕이 안 좋았잖아요. 네네. 근데 2월 달치를 받았는데 2배가 나왔더라고요. 2배 이상 나왔어요. 날씨가 안 좋은데도. 네. 그러니까 발전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음. 그러니까 작년 2월 달에 비해서 2배가 나온 거죠. 작년 2월 달에 비해서. 그러니까 지금이 그것도 엄청- 일종의 수익형 부동산이다. 그것도 땅이니까. 그렇죠. 어. 수익형 자산이죠. 야, 어떻게 또 그 태양광 발전소까지도 알아보시고. 사람들이 전 부동산만 투자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수익형으로 대한민국에 부동산만밖에 없는 건가? 있잖아요. 주식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주식이 배당주는 솔직히 좀 네. 해외 배당 아닌 이상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네. 배당주 잘 못하겠고 그런 거 말고 다른 게 있을까? 알아보니까 태양광 발전소도 일종의 수익형 자산이잖아요. 매달. 네.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태양광 발전소. 단점.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을 사거나 어떤 건물을 사거나 부동산을 하면은 네. 이 가격이 내려가진 않잖아요. 나중에 팔 때 계속 얘도 가격이 오르고 네. 내가 월세를 계속 받아먹다가 네. 나중에 팔면 되니까 네. 이 들어간 원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죠. 네. 이 태양광 발전소는 20년 동안 받아먹으면 제로 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게. 왜냐면 다 노후돼서 이제 더 이상 못 쓰는 거야. 발전 효율이 점점 20년 동안 하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제 갖다 버려야 되는 거지. 다시 태양광을 다시 또 얹어야 되는 설치하거나. 거죠. 그죠? 설치하거나. 그럼 더 좋은 효율이 나온 태양 파넬이 나오겠죠, 이제. 네. 점점 더 좋아지고 있고요. 예. 그럼 새로운 것도 얹어갖고 또 가야 되는 판인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감가상각되는 거니까. 그렇죠. 설비 투자가 수익은 필요한. 높지만 대신 수익이 높다는 게 장점인 거죠. 하지만 그 네. 감가상각도 그렇죠. 어차피 수익에서 네. 좀 쳐내야 되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공부를 하실 게 많아요. 이것도. 사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이 뭐 건물사 그래서 뭐 여기 시청자분들한테 뭐 제가 그걸 사라고 뭐 강력히 추천하는 건 아니고 하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거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 돼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주식 투자는 안 하신다고. 네. 혹시 왜 안 하시는지. 어려워서요. 어려워서. 맨날 뒤다봐야 되잖아요. 뒤다보는 게 싫어요, 저는 맨날 근데 그 웃긴 거예요. 네. 우리 보면은 뭐 존리 선생님이나 네.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투자하시고 나서 담가놓고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해봤어요, 한번. 근데 많이 사지도 않았는데 맨날 뒤다봐. 일이 안 돼. 안 볼래. 그래서 팔아버렸어. 잃는 게 싫어서. 그래서 처음부터 수익이 나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잃는 거를 너무 싫어하니까 네. 그냥 꾸준히 돈을 버는 거를 그냥 느리게 가는 거잖아요. 느리게. 네. 결국은. 왜냐면 시세 차익은 너무 달콤하잖아요. 네. 지금 1, 2년만 집값 막 올랐을 때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바보 취급을 했겠어요. 돈도 저렇게 많으면서 강남에 집이나 한 두어 채 사놓지. 팍팍 올랐을 텐데, 이 바보 같은 놈. 월세 맨날 이게 7천만 원이 뭔 돈이야. 이게 1년 안에 이게 2답을, 3답으로는 오를 텐데,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꾸준히 간 거죠. 그럼 그 바보같이라고 얘기한 사람이 나보다 돈을 많이 버나요? 아니라는 거야. 일시적으로는 많이 벌 수 있겠죠. 당연히. 네. 근데 그걸 매번 그 사람이 벌다는 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요번 장에는 벌 수 있지만, 네. 다음번에도 또 벌 수 있지만, 그 다음번에 실수할 수 있죠. 근데 저는 계속 벌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게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MC의 제곱의 그래프로 상승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요 터닝 포인트만 딱 지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막 돈이 스스로 AI가 돼갖고 막 벌어내요. 맞아요. 그게 또 복리 효과죠. 네. 그게 복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선으로 부가 움직일 것 같지만 사선으로 이 대각 직선으로 절대 안 가요. 네. 이렇게 서서히 올라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지루한 공간이에요. 지루한 공간. 계속 수평선처럼 증가된다는 게 부가. 그러다가 어느 정도 속도를 받으면 쭉 올라가네. 비행기가 올라가는 거랑 똑같아요. 비행기가 일정 거리와 일정 속도가 있어요. 250km의 속도와 일정 거리가 있어요. 무게에 단한 거리가. 비행기가 크면 클수록 활주로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일정 거리를 몇 킬로 이상으로 달려줘야지만 이 양력에 의해서 뜨는 거거든요, 그렇죠, 비행기가. 그렇죠. 근데 여긴 수평선으로 거의 가요. 어느 정도 앞바퀴가 딱 들리는 시점부터 훅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삶은 가다 그냥 가는 거예요. 앞으로 쭉 직진만 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절대 뜨지 않잖아요. 아, 좀 너무 자극적으로 말씀드렸나? 아니, 근데 하여튼, 되게 멋있었어요, 비유가. 그렇게 가요. 근데 그거를 띄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게, 그게 내가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욕심이 있어서 부자가 될 욕심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8시간 일하고 저녁 가서 대리운전하고 밤에 하고 알바하고 편의점 알바해서 돈 벌어서 부자가 될 거냐? 아니라는 거지. 그거는 이제 종잣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그죠. 그거는 내가 벌기 위한 수단인 건데, 저는 그거를 안 했어요. 소득이 적었지만. 종잣돈을 만들려면 그러면 투잡이라도 뛰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나는 그 시간에 공부를 했다, 이거 차라리. 투자에 대해 공부를 하겠다 이거지. 그리고 그러면 내가 받는 소득이 적잖아. 부족하잖아. 그건 뭘로 메꾸냐? 지출을 줄였어, 대신. 우리가 요즘엔 다 맞벌이 하잖아. 맞벌이 하잖아. 그러니까 축구로 치면 공격수만 2명 있는 거야. 수비수는 없어. 우리 집은 나는 공격수고 우리 집사람은 수비수예요. 내가 열심히 가서 공격하면 되고 골 들어오는 거 집사람이 혼자 막으면 돼요. 지출을 집사람이 통제하면 절약할 수 있단 말이야. 요즘 맞벌이잖아요. 둘 다 공격해요. 골 넘어오잖아요. 또 뛰어와야 돼. 골 먹히는 거예요, 계속. 맞벌이 한다고 부자가 되나요? 안 돼요. 지출을 통제해야 돼. 아니, 자녀가 많잖아요. 맞벌이 하잖아요. 저녁에 엄마나 아빠나 한 명이 일찍 와서 애들 밥을 챙겨줘야 되는데 밥을 못 챙겨주잖아요. 일이 있다 보면 야근할 수도 있고 그러면 미안해, 니네 밥 시켜 먹어라. 그리고 애가 저학년이야. 아유, 얘 학원 저 하나 더 돌려야 돼. 엄마 올 때까지 하나 더 가야 되는 거야. 학교는 3시에 끝나. 엄마는 6시에 와. 그러면 이 시간에 뭐 해? 학원 3개 보내는 거야. 엄마가 홈스쿨링 할 수 있는 것도 더 뺑뺑이 돌려야 되는 거야, 애들은. 그러면 결국은 맞벌이 함으로 해서 지출이 같이 늘어난다. 그러면 2배 효과가 생긴 게 아니고 조금 더 생긴 거야. 조금 더 생긴 거야. 그러니까 지출을 통제하는 것도 진짜 중요한데, 일례로 저희 집 사람은 이렇게 과소비를 안 하거든요. 뭐 비싼 걸 안 사는데 옷도 많이 안 사고. 근데 그런 거 있어. 어디 세일하는 5,000원짜리, 10,000원짜리를 많이 사요. 그게 행복을 느끼는 거죠, 그나마. 그 행복을 느끼는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가서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 다이소 가면 제가 그랬잖아요, 애들한테. 야, 마음껏 사. 아까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근데 우리 강윤수 대표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전략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략가. 그냥 무턱대고 막 투자하고 확 묻어서 뭐 차익으로 이게 아니라 정말 세밀하게 전략을 세워서 꾸준히 갈 길을 만들어 놓는 사람. 그냥 집을 사고 파는 거 하나에도 전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거 진짜 전달해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는 때 군량을 확보하고 적이 얼마 있는지 내가 얼마 있는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불태한다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큰 전쟁을 그림을 본 거고 이 전투를 할 거 아니에요, 전투를. 이 전투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우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얘는 골짜기에 있고 나는 위에 있으면 내가 이기는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그죠? 그렇죠. 평지에서 싸우려면 뭔가 은폐하고 굴을 파야 되는 거잖아. 참호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 그런 전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투 전략.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고 싶어. 그럼 사고 싶다고 생각이 들면 그 물건이 확인해서 이 물건을 왜 파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약점을 파악해야 돼요. 만약에 저한테 집을 팔려고 내놨어요. 근데 딱 누군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물어봐요. 이거 왜 파는 거예요?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이거 손댈 데가 너무 많아서 낡아서 파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는 안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왜 파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 갑자기 뭐 아들이 사고 쳐서 돈이 한 5억 필요하대요. 급하게. 그래서 이 건물 내놓은 거예요. 이 건물 좋은 겁니다. 급하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네네네. 그럼 그게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맞다면 네. 이 사람은 당장 5억이 필요한 거예요. 이 건물은 15억짜리란 말이야. 네. 근데 어쩔 수 없이 반만 잘라 팔 수 없으니까 통으로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나는 돈이 부족해.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필요한 건 5억이야. 네. 5억만 만족시켜 준다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언제까지 필요한 건데? 아, 지금 큰일 났어. 아들이 유치장에 들어가 있대잖아. 합의금 빨리 필요하디야. 그러면 계약금을 5억 써주는 거야. 5억. 1억 5천이 아니라. 그렇지. 1억 5천을 써줘야 되는데 계약금 1억 5천 급하시다니까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그런데 조건은 뭐야? 2억만 깎아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판단은 본인이 하겠지. 본인이 하겠지. 뭐 15억짜리 건물 사면서 최소한 돈 1억은 깎겠죠. 네, 1억 정도는 깎을 텐데 더 불러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야. 알고 봤더니 다른 케이스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확인해 봤더니 이 사람 왜 파냐고 물어봤더니 작년에 종부세를 엄청나게 맞은 거야. 작년에 종부세 때문에 이슈가 많이 됐잖아요. 종부세를 맞아서 팔으려고 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이 3월이잖아요. 3월 이제 중순이 됐단 말이에요. 5월 31일까지 팔아야 돼요. 그러면 3월 중순이잖아요. 2.5개월밖에 안 남았어. 아파트는 2.5개월 안에 팔 수 있는데 건물은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살 듯 말 듯 하는 거예요. 건물 마음에 듭니다. 시간을 한 열흘만 주세요. 대출을 알아봐야 돼서 그러니까 열흘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열흘 끌어. 그럼 살 거잖아요. 기다리죠. 안심하고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이렇게 보고 대출 알아봤는데 좀 잘 안 돼서 2금융권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다고 5일만 시간을 더 주세요. 근데 점점 우리 폭탄의 심지는 다가오는 거야. 심지는 6월 종부세 기준이 심지는 되는 다가오는 거야. 그러면 2개월 안에 건물을 못 판다고 절대. 잔금을 2개월 안에 잔금을 쳐야 되는 거야. 계약은 할 수 있어도 잔금을 못 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끌어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근데 제가 좀 하고는 싶은데 그냥 넘기시죠 저한테. 5월 말일자로 잔금 쳐드릴 테니까 대신 저한테 가압류하세요. 이런 식으로 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는 전세 빼서 그 돈으로 사야 되니까 전세 뺄 시간은 부족할 것 같으니 대신 명의는 저한테 넘겨주시고 저한테 가압류를 대신 뭐 잔금 5억이 더 부족한 건데 5억을 대신 8억을 잡으세요. 건물에다가. 맞등기 치면 되니까. 등기 칠 때 가압류까지 같이 걸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넘기세요. 그러면 그분이 고맙네. 이렇게 그러지. 고맙네. 그럴 거라는 거죠. 와, 그런 전략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꾸로. 내가 파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사는 사람의 약점도 노려야 돼요. 만약에 제가 이제 물건이 있고 우리 본부장님이 살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살려는데 딱 봤더니 이 사람은 왜 마목거리는 거야? 공인중개사에 물어보니까 에이 돈이 3억밖에 없대요. 그래? 오케이 알았어. 그러면 근데 내 건물은 6억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건물이야. 그러면 알았어 데리고 와봐. 모시고 와. 그러면 모시고 와. 자 이거 15억인데 6억 3억밖에 없다면서요. 내가 전세 다 빼줄 테니까 계약하세요. 그럼 대신 깎지 말고 계약하세요. 그럼 내가 다 맞춰줄게. 실투 3억에 맞춰줄게. 이렇게 거꾸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지. 저 같은 경우는 2억밖에 없다고? 야 2억 갖고 무슨 건물을 살라고? 내가 맞춰줄게. 그러면 뭐 전세로 돌려주고 전세 2개 더 빼갖고 내가 맞춰줄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대신 깎지는 마. 이거지. 그러면 이제 또 팔 수 있는 거죠.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리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얘기할 거고. 그러니까 실제 싸우지 않은 거잖아요. 우리는 전쟁을 했는데 싸우지 않고 우리 서희가 강동백서 얻듯이 그냥 외교로만 풀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전략이 필요해요. 그 사람의 니즈를 파악하는 거죠. 상황을 파악하고 이 사람의 약점,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으면 거기를 내가 긁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케이스에 보면은 사람이라는 게 진짜 마음에 드는 물건이 그러면 조바심이 들잖아요. 그렇죠. 누가 채갈까봐. 그렇죠. 그래서 막 항상 공인중개사 분들은 그러잖아. 오늘 뭐 이게 가계약금이라도 걸라고. 그렇죠. 누가 이따 또 보러 오기로 했다고. 안 와요. 보러 안 와요. 건물을 살 때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그런 경우에서 진짜 근데 마음에 들어. 그렇잖아요. 근데 공인중개사가 또 이거 건물을 오늘 보고 내일 보냐고 안 그래요. 오늘 봤으면 일주일 후에 보겠지. 근데
진짜 마음에는 들어. 놓치고 싶진 않아. 네. 그럴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조건부 가계약금을 거는 거야. 조건부 가계약. 처음 들어보시죠? 네네. 제가 만든 말이에요. 제가 만든 말이니까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네. 자, 건물을 보러 갔어요. 근데 안에 못 봐요. 다 가고 나서 세입자가 다 있는데 거기 어떻게 들어가요? 못 보죠. 네. 그죠? 네. 그냥 껍데기만 쭉 훑어보고 온 거잖아. 네. 그리고 제대로 확인도 못하고 그냥 와서 이게 얼마고 그러면 제대로 파악 못하고 와서 봤으니까 공인중개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솔직히 마음에 드네 이게. 마음에 드는데 계약금을 내가 한 5% 정도는 걸 수가 있어 지금. 네. 걸 수가 있고 마음에 드는데 지금 나 와서 바로 봤잖아요. 본지 지금 30분도 안 됐잖아. 근데 생각할 시간을 한 3일은 줘야 될 것 같아. 3일 동안에 생각해보고 만약에 내가 아니라면 이 돈 돌려줘. 그러면 공인중개사가 아니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안 되는 거야. 돈은 누가 돌려줘요? 공인중개사가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돈은 공인중개사가 넣은 게 아니잖아. 네네네. 그러면 공인중개사한테 매도인한테 전화해달라고. 전화해서 그걸 확답받아달라고 그래요. 언제? 지금. 늦기 전에 지금. 그래서 전화를 그 자리에서 해야 돼. 사장님, 손님 보고 가셨는데 지금 보고 같이 계신데 요거 밤에는 진짜 들어가시는데 지금 아직 그 자금하고 이런 거 확인 잘 안 되고 건물도 솔직히 안 해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3일만 딱 시간을 달라고 하는데 일단 가계약은 걸고 싶대요. 근데 만약에 3일 동안 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달라고 하는데 3일 정도는 괜찮죠 사장님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면 아니 건물이 쉽게 팔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돈 받았다가 3일 정도 못 기다려주냐고. 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돌려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입금해도 된다. 사탕 발림에 넘어갈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한 번 사면 오래 가야 될 거란 말이야. 이게. 차익형 투자는 갖고 있다가 1, 2년 확 올라서 팔 수 있는 거지만 이거는 5년, 6년 수익형을 계속 받아먹어야 되는데 잘못 판단하면 안 되잖아. 근데 가서 공인중개사는 다 좋은 점만 얘기하지 나쁜 점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그렇잖아. 다 장점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난 단점을 보는 눈으로 봐야죠. 봤는데 제대로 못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누굴 좀 데리고 와서 같이 보면 예를 들어 용주를 데리고 와서 보면 좀 좋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사진 찍어 가서 내가 지금 질르긴 했는데 다 분석해가지고 용주주한테 메일로 한번 보내보고 한번 어떤지 한번 물어볼까? 이럴 수 있잖아. 그럼 3일 안에 내 답변했지 사지 마세요 그러면 돌려주세요 그럼 돌려받으면 된다는 거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이고 또 협상의 기술일 수도 그렇죠. 있고 그거는 또 이제 단연간에 걸친 경험에서 그렇죠. 나오시는 거고. 맞습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일 때는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저 진짜 옛날에는 큰 수표 받아서 막 입금할 때도 막 떨렸었고 막 이런 기억들. 그럼요. 처음으로 뭐 전세 계약할 때도 그렇고 집 살 때도 막 좀 떨렸던 기억들이 있는데 반복해서 하다 보면 또 이제 선수가 되는 거니까. 우리 강용수 대표님 통해서 진짜 배울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뭐 강연도 많이 하시고 이제 책도 쓰고 좋은 지식 많이 전달해주고 계시는데 저희 Y스트릿에서도 좀 우리 용수 형님의 지식과 경험을 많이 좀 빌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동산이 됐든 이 건전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에 대해서 제가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나와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장시간 되게 열정적으로 말씀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